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과거 극복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애도 작업,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전후세대입니다. 독일의 전후세대들 사이에서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게 이 68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68 이 학생 운동은 뭐 독일 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유행했고요. 이제 독일이 이제 먼저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뭐 여성 문제든 성차별 문제든 또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 문제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요구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할 건데, 일단 지금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재로 삼은 작품이 크리스토프 메켈의 숨은 그림 찾기 아버지에 관하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속의 내용을 보면서 개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서 독일에서 혹은 유럽에서 이 68 운동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다음에 하고요. 우리 보통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68 혁명과 관련해서 이 문구가 딱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자연 재난들보다도 더 인류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방면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1910년대 유럽에서 태어난 이들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전쟁 직후 엄청난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을 겪으며 어렵게 사회에 진출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동년배를 죽고 죽이는 처참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출생 이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까지 제1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조차 무색할 만큼 전쟁의 상처를 안고 폐허가 되어버린 터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정말 억척스럽게 살며 극복했던 이들의 자녀로 태어난 1940년대생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였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참전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해 소위 제국이라 칭했던 소수 몇 나라에 의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까지 서로 직간접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었고, 거대한 소용돌이 직후 다수의 나라에서 벌어진 내전들을 비롯해 역사의 승자와 패자들 간에 이뤄졌던 각종 숙청 과정들을 거치며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필요도 없이 매우 경직되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아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속에서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삶을 살아온 1910년대생들과는 달리 이들의 자녀 세대인 1940년대생들은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직후 조성된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부모 세대로부터 배워왔던 이상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압도되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현실 속에 괴리들과 모순들을 목격하며 1910년대생들이 겪어왔던 전쟁이라는 비극과는 또 다른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가장 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는 영광의 30년이라 불리기 무색할 정도로 기존의 경제 번영의 기반이 되었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하나 둘씩 독립하는 동시에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서독과 일본에게도 뒤처지며 점차 위축되는 제조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조차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 속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각종 괴리, 모순들과 온갖 규제와 규정들을 내세워 금지하고 억압하는 일련의 조치들로 나날이 경직되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194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렇게 196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면서 낙후된 교육 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을 피부로 느끼며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은 나날이 증가했고, 더 나아가 1958년 제오공화국과 함께 출범한 샤를 드골 정권에 대한 불만까지 쌓여가면서 이들 사이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알게 모르게 쌓아온 기존 체계에 대한 반감이 어느덧 전반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응축된 불만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8년 3월 프랑스 수도 파리 근교 낭테르 대학교 학생 몇몇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성조기를 불태우다가 체포되었고, 이에 바로 다음 날부터 낭테르 대학교에서는 체포된 친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 시위에는 베트남 전쟁 반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롯해 권위주의적인 기존 질서 타파 등 당시 학생들이 품어왔던 불만들을 쏟아내는 성토대회로 변해갔습니다. 이는 낭테르 대학 측에서 집행한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한 징계와 휴교령에 힘입어 다른 대학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1968년 5월에 접어들어 소르본 대학교에서 학생 수백 명이 모여 열린 집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캠퍼스 내부까지 진입한 경찰들과 이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리에 차량을 불태우며 버텼던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며 연행해갔던 모습들까지 모두 TV를 통해 적나라하게 생중계되면서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시위는 어느새 시민들까지 가담하는 대규모 대중시위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저도 386 세대지만 지금은 586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시위하면서 그 전경들한테 진압당하고 또 그 뭡니까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고생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저는 사실 좀 겁이 많아서 직접 시위에 참가를 하는 것은 거의 드물었습니다만,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시위할 때 마음속으로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 유럽에서의 그 당시 분위기가 우리 군사 독재 때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이 시위는 어느 특정 목표를 가지고 어느 세력이나 단체가 핵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이끌며 지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시위하다 잡혀간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의 석방을 위해서, 누군가는 무장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맞고 끌려갔던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각종 폭력들을 반대하며, 누군가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며, 누군가는 10년간 지속되었던 드골 정권에 항의하며, 누군가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권위주의 타파를 주장하며, 누군가는 사사롭게 기숙사 통금을 반대했고, 또 누군가는 남녀 기숙사 방문 금지 규정 철폐를 외치는 등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와 규정,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종류의 권위와 억압을 거부하는 이들의 외침과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들의 최루탄 냄새 등으로 1968년 5월 프랑스 파리는 그야말로 난리통이었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프랑스 양대 노조 노동총동맹과 민주노동연맹까지 가세하며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폭발했던 사회 변혁을 위한 외침에 노동자들의 끈끈한 조직력까지 결합하면서 프랑스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로 상징되는 모든 억압과 규제에 대한 거부를 갈망했던 이들의 외침들과 몸부림은 비록 당장 베트남 전쟁을 멈추거나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권위주의를 단번에 타파할 수는 없었으나, 간 피곤해도 간 힘들어도 유튜브 설전이네요. 조금 기다립시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러한 어떤 그 시위에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 선배들 이런 고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40년대라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간 응축되어 온 공통된 정서 위에 프랑스와 비교적 가까운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뿐만 아니라 프라하의 봄으로 상징되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으며, 이 거대한 물결은 바다를 건너 미국의 히피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과 만나면서
여러 갈래로 변모하며 세분화되었고 미국을 거쳐 멕시코와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아시아의 일본까지도 그 여파가 전해졌습니다. 인류의 최대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의 반작용 중 하나로 194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196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로 대표되는 각종 억압에 대한 거부만으로도 같이 있었던 인간의 순수한 자유에 대한 열망은 기존에 있어왔던 변혁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세력들의 주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구호를 외치며 만들어진 거대한 물결이 또 다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권위주의 타파와 자율정신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반인종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했고 이와 더불어 락을 비롯한 언더그라운드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도 녹아들며 196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동시다발적으로 강렬하게 일렁였던 물결, 일명 68혁명으로 재평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68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면서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과오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나치 당원 출신인 키징거가 총리를 역임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독일에도 변화를 불러와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 사회민주당 대표 빌리 브란트가 연정을 통해 서독 총리에 등극할 수 있었고 빌리 브란트는 서독 총리를 역임하며 1970년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기로 불리는 과거 나치의 만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각종 반대에도 무릅쓰고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 국가들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동방 정책 등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들과 더불어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개혁을 이뤄내는 등 오늘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68혁명은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맞물리며 반전운동으로 인종차별과 만나 반인종주의 민권운동으로 성차별과 만나 남녀동권주의 페미니즘으로 변모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더욱 발전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락밴드 비틀즈도 68혁명에 대해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히피 문화와 만나 모든 락 페스티벌의 시초인 우드스탁으로 꽃피우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결은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도 일렁여 프랑스에서 한창 시위가 일어날 무렵인 1968년 5월부터 일본 니혼대학과 도쿄대학을 중심으로 전학공투회의가 결성되어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에는 일본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 80%에 해당하는 총 165개 대학에서 학교 이사회나 일본 당국과 협상하는 등 기존 학생회 중심의 소극적인 학생운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 여기에 아시아의 일본까지 일렁였던 68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마저도 경직되고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면 결코 뒤처지지 않은 박정희 정권에서 1968년 1월부터 연이어 벌어진 1.2.1 사태와 푸에블로암 피랍 사건을 비롯해 8월에는 통일혁명당 사건,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까지 일어난 데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헌법까지 뜯어고쳐 정권을 연장하려 했던 삼성개헌 국면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려 했던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와 반공이라는 너무나 강력했던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10월 유신을 통해 한층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독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아쉽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오히려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자신의 그 독재 정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물론 뭡니까 권총 김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결국은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또 언론이 통제되니까 잘 몰라요.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뭐 좀 우는 국민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그래서 아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경우에는 6.82 학생운동이 사회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떤 개혁, 예? 어떤 구시대의 어떤 낡은 억압된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을 개혁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6.8 운동이 기발점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전쟁 직후에는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이나 배상을 하지 못했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배상할 능력도 없었지만 폐허 상태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말 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 6.8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국가적인 배상 또 개인적인 배상,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의 경우는 좀 예외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독일과는 정반대의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6.8 운동이 그 당시 이제 독일의 나치 시기 때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태어났던 그 소위 말하는 전후 세대죠. 독일의 전후 세대들 사이에서 이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그 인식이 이렇게 멀리 퍼지는 계기가 된 게 6.8 운동입니다. 이 전후 세대가 이 나치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 관여했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과거 청산을 어쨌든 좀 방해했던 가로막았던 세대가 자기들 아버지 세대거든요. 이 부모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는 자기의 아버지와 이런 어떤 대결을 지도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서전적인 그런 작품들이 이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의 삶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이 나치즘이 결국 일어나게 된 원인을 왜 이 나치즘이 독일에서 생겼을까, 그 원인을 또 자기들이 파헤쳐보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 파시즘의 극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결국 아버지 세대한테 있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자기하고 무관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평가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 아버지 문학의 작가들이 무조건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좀 갈등이 많았겠죠. 심리적인 갈등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 문학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가우허라는 사람은 자기 소설에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신분열적 상황.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전쟁 범죄자인 아버지에 대해서 선을 긋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하는 자식들이 있었던 반면에 혈연이기 때문에 감사거나 막 용서하는 그런 자식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문학의 작가들은 자서전적 글쓰기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이걸 인정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이런 좀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이겨내고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주체적인 자아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볼 때 이 과거 청산이라는 작업과는 조금 별도로 각 개인의 내면과 또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파시즘적인 사고를 폭로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이 자식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전후 세대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우리하고 연관하면 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일본의 그럼 전후 세대는 어땠느냐? 요 3번 각줄 밑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수년 전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과거 극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전후 세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요코 이야기라는 그 사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요코 이야기는 이제 요코 와킨스라는 일본인 작가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한국에서 체험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인데 세계적으로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도에 번역되어서 많이 읽혀졌던 작품인데 그래서 이 책이 문제는 미국 중학교의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과서가 미국은 한 종류는 아닙니다. 여러 종류니까.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작가가 기억하는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는데 물론 이 책은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작가의 아버지가 사실상 그 전범이었거든요. 일본의 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인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작가는 자신을 피해자로서만 이렇게 표현할 뿐 전쟁에서의 아버지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의 사례,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메켈의 작품 숨은 그림 찾기에서 비판하고 있듯이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이 일본의 집단적 죄는 있을지언정 개인적 차원의 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이제 이 요코 이야기의 이제 내용상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 일본의 과거 극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막 그런 대목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도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요즘에 뭐 다 해외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 전후 세대들이 유럽의 6.8 운동과 비교할 때 그 흉내만 내었지 실질적으로 일본의 전범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거나 제대로 반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텍스트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버지 문학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크리스토프 메켈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독일어 원어는 이제 주흐빌트 with mine and part 이렇게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 나의 아버지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작품 제목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자서전적인 작품을 통해서 전후 세대의 이런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삶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아버지의 전쟁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 등이 삽입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작가의 아버지는
1930년대 때 시인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독일에서는 이제 내적 망명이라고 했어요. 인ner의 에미그라치온. 그래서 내적 망명이란 말은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 히틀러의 어떤 그 억압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 뭐 미국이나 스위스나 이렇게 망명한 사람들은 외적인 망명이고, 독일 국내에 머물면서 밖으로 망명까지는 안 하고 국내에 머물러서 작가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이 내적 망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망명 작가가 이제 이 자기 아버지였던 에버하르트 메켈인데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치와는 처음에는 나치와 거리를 두었어요.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비록 시인으로는 성공 못했지만 언론인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명망을 누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에만 해도 이 아들인 이 작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일종의 애정어린 추도사라 할 수 있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시 중에 일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 손에 가득 시들어 빠진 시행을 붙잡고서 당신은 거대한 몰락에 저항했지. 언젠가 당신의 시는 사라지게 되리. 벚꽃처럼 흰 한낮에 그리고 헛된 시행. 당신의 고문은 마지막에 당신을 평온하게 만들지니.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시에서 이 작가가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어떤 시적인 추구가 좀 헛된 작업이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낭만주의적인 시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막 여기 나온 것처럼 평생 우수라는 회색 무덤 속에 산채로 묻힌 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시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실패한 자의 실패에 대한 애정어린 동요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한 자는 아버지를 말하겠죠.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이 세대 간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행간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한 9년 정도 지나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이 작가가 비로소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제3제국 시기, 즉 나치 정권 때의 아버지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자기 가족에게 독일의 이 집단적인 죄는 있을지언정 개인적 차원의 죄, 오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가 이제 아버지가 나치 범죄에 간접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반나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스스로를 역사의 희생자처럼 보이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일부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죽은 지 9년 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다. 내가 아버지의 전쟁 일기를 읽은 이후로. 그것은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메모들을 발견했다. 내가 알았던 혹은 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렇게 작품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식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런 아버지의 여태까지 몰랐던 은폐되었던 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기를 토대로 해서 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표면적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들을
찾아내거나 혹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숨은 그림 찾기하고 비슷한 과정이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 제목이 유프빌트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이 작가의 아버지, 이 본명이 이제 에버하르트 메켈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후헬이나 아이히, 라슈케, 랑의 이런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자연 시인으로, 서정시 이런 거 있죠? 자연시 작가로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시대와는 상관없이 내면성의 영역에 머물면서 소위 말하는 영원한 것, 보편타당한 것, 시간을 초월한 것, 또 자연미, 예술미 이런 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브레이트라든지 이런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나치로부터의 박해를 당하고 그 당시에 분서객률해 가지고 히틀러의 어떤 신념에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작품들은 책을 불태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나치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망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 현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독일 국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내적 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작품은 이 에버하르트 메켈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 내적 망명을 했던 사람들의 이념이 나치의 이념과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보면 나치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버하르트 메켈은 현실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나 고귀함, 영원함, 고향과 조국, 자연과 정신 이런 가치를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독일 정신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치와 히틀러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감을 보인 이유도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고귀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노트에 적힌 기록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다. 의미 없는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다. 히틀러는 전쟁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역겹고 시끄러운 호전적 태도가 만연해 있다. 품위와 고귀한 태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틀러와 나치를 거부한 것은 결국 뭡니까? 정치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런 통찰에서 히틀러를 처음에 거부했던 것이 아니고 이 히틀러의 연설이라든지 자기가 볼 때 너무 호전적이고 이런 어떤 정치적 스타일이 이 자기 엘리트주의적 미학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돌변합니다. 나중에 불과 몇 개월 후에 똑같은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는 훌륭하고 해박하고 힘이 넘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히틀러 청년단을 높이 평가한다든지 밤마다 열리는 히틀러 청년단의 행사에서 청년들의 최고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작가의 아버지인 에버하르트 메켈의 이러한 입장은 그 당시 독일 시민계급의 이념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이 교양이나 휴머니즘이나 이런 이념이 독일 제국 이후에 독일 정신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좀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띠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베르사유 협약을 통해서라든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겠죠. 그런 주변의 환경도 한 몫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치의 국수주의적 이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이상주의에만 머물렀던 이 아버지 세대의 이 독일 시민계급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아버지인 에버하르트 메켈도 자기가 히틀러와 나치당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적인 이념의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 독일 제국을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독일의 이런 폭력적인 팽창을 오히려 긍정하고 독일이 후퇴하는 것을 자신과 고향에게 고통스러운 상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작가의 아버지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과는 달리 나치의 이념과 결국은 일맥상통하거든요. 결국 나치 범죄에 협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 작가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입대를 합니다. 정신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대 생활이라든지 반복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좀 안 맞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어떤 합법성에 대한 믿음, 또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이런 생각이 이 아버지를 결국 군대 생활에 적응하게 했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작품에서 보면 아버지의 심경을 변하겠죠. 권위는 그의 시각을 변화시켰다. 고상한 언어를 추구했던 미학적 인간이 갈수록 군주적 인간들의 쓰레기 언어들을 자주 쓰게 되었다. 그는 아마도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유대인의 제거를 운명이자 비극으로 개인에게는 끔찍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점점 나치주의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서정시를 썼던 미학적인 인간이었던 이 아버지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유대인에 대한 박해마저도 긍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것이 권위에 대한 맹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잠재적인 파시즘적인 태도로서 마치 군대처럼 위계 질서를 지닌 그런 조직 생활을 통해 쉽게 파시즘적인 태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죠. 작가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의 권위주의적인 교육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적 군주다 이렇게 이제 불린 분인데 그 자식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얼음과 질서, 아이스, 얼음이면 굉장히 찹죠. 냉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얼음과 질서로서 자식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즉 할아버지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애정도, 인정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원칙과 벌, 체벌이라든지, 그죠? 또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이런 것을 맹신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유명한 그 아도르노라는 그 문예 비평가가 한 말을 보면 가정에서의 이 아버지의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식이 결국은 나중에 잠재적으로 볼 때 이 파시즘적인 개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동과 어떤 자아를 초월하는 그런 것 사이에서 좀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제 자아인데 강압적인 교육은 이런 자아의 발달을 결국은 가로막는 요소가 되죠. 이런 허약한 자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게 확고하지 못한 허약한 자아를 가진 개인은 외부의 어떤 강력한 권위에 쉽게 이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은 자신의 허약한 자아에 대해서 방어 기제로서 위험한 외부의 존재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짓고 또 그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배제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억눌린 공격성을 띠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바로 이러한 개인들을 조종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낯선 집단에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 말고 또 이제
테베라이트라는 문예비평가가 한 말을 잠깐 볼까요? 이분은 역시 그 당시 빌헬름 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사회구조가 개인으로 하여금, 특히 남성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자아의 형성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자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를 확인받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 뭐냐? 군인다운 남성, 그 당시에 지지를 받았던 남성상이 군인다운 남성상이었습니다. 이런 남성상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군대 조직에서처럼 위계질서에 따른 명령과 훈련, 체벌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체 조직의 한 부품이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존재,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그러한 조직이 와해되거나 명령이 사라지면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군대를 통해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고 스스로 강교와 같은 권위적인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위는 자신이 아들인 한은 획득할 수 없는 아주 전제적인 권위인데, 반면에 강교는 위계 질서 내에서 훈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인용문을 보면은 이 변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버지는 처음에는 여전히 권위에 종속된 사람으로서 적응해갔다. 적응이 가능했던 것은 권위는 그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는 기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재미가 있다고 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장교였던 것이다. 그 자신이 권위로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켰다. 자, 이렇게 이제 탈바꿈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숨은 그림 찾기는 이렇게 아버지, 조국 이런 어떤 권위에 복종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와서 어떤 규칙이나 질서, 복종과 의무 이런 걸로 이루어진 시스템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발적으로 군인다운 남성으로 변모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권위주의적인 교육이 작가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역시 질서와 복종, 인간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교육시켰거든요.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 뭐 따귀도 때리고 기합을 주고 지하실에 감금하고 혹은 무시한다든지 또 체벌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가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작가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이제 시인이 되겠다고 이 작가가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시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과거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했던 비난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학교 숙제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아버지의 권위적인 교육 태도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으로서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권위에 대한 어떤 철폐, 여기에 반대하는 게 결국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6.8 운동이죠. 이게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유럽에서 확산돼가 저 멀리 미주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45분이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끊고요. 남은 부분은 애도의 무능력 이 부분부터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